김용민의 정치쇼 금요일 1부입니다. 예, 핫서머 노래 들으니까 더 덥습니다. 네. 예. 그래도 뭔가 귀는 청량감이 좀 느껴지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름을 잘 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은 네. 목욕탕 사우나 가서 찬물에 들어가서 한 30분 있다 나오면요. 몸속에 있는 그 어떤 그 화기 네. 뜨거운 기운 이런 것들이 싹 빠집니다. 오, 저도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예, 그렇죠. 네. 냉탕에 들어가서. 뭐 그리고도 이제 뭐 요즘 뭐 음원 사이트 잘 발달돼 있으니까 네. 뭐 크리스마스 캐롤 들어도 기분만은 아주 시원해집니다. 그거는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의미 있어요. 임상 그런가요? 실험 성공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김용민이한테 하는. 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유정화님, 여기는 경남 김해입니다. 벌써 31도가 넘어갔네요. 체감 33도, 정신줄 놓을 지경입니다. 아, 그래요, 김해. 제가 이제 창원에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어서 잘 아는데 네네. 무척 덥습니다. 여기는 예. 숨이 턱턱 막히는데, 예, 자, 그 기분 제가 이해합니다. 저기 거가대교 건너서 네. 거제도의 거제도 자체가 이제 섬이니까 해수욕장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해에서 90.9MHz로 방송을 들으시는 모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불모산에서 1kW로 쓰고 있는 KNN 러브 FM. 네. 감사합니다. 자, 오선자님, 오늘도 즐거운 방송 부탁해요라고 하셨습니다. 부탁해요. 그죠? 이덕화 씨 네. 성대모사로. 에이, 좋은 방송 부탁해요.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좋은 방송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용민의 러브 FM이라니요. 이수경의 러브 FM은 있어도 김용민의 러브 FM이 아니라 네.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네, 김주경님. 청취율 조사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큰일 어떻게 납니다. 됩니까? 이수경 씨가 덕봐요. 예. 아, 그런가요? 네. 김용민은 빠지고 러브 FM이 들어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 쇼.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뽀글머리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 예, 핫썸머 곱하기 2입니다 지금. 네, 무척 더워요. 예, 네. 예, 머리에서 감사합니다. 김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김이 납니다. 김이 나요 지금. 아주 그냥 국물이 흐르고 있어요. 네. 육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육즙에 이 빠르간 털이 섞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옆에서 보면 네, 괴기스럽습니다. 가발도 한 이틀 3일 쓰니까 벌써 탈모가 급진전되고 있어요. 네. 가발이. 예.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자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의 현재 기상 상황은 어떤지도 좀 알려주시고요. 고릴라로도 전국 어디서든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만 있으면은 접하실 수가 있는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 문자 받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소식. 네, 김동연 경제부 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네.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동결하는 겁니까? 뭐 동결이 될지 아니면 소폭 인상이 될지 뭐 속도 조절이라는 거는 소폭 인상을 의미하는 것 같긴 한데요. 예. 일전에도 김동연 부총리가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 당시 청와대 경제팀에서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최저임금의 합의 시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예. 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해서 예. 이번은 정말 정부가 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이 경제 정책을 결정을 한 건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김동연 부총리는 그 관계 장관들 그리고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 최근 경제 여건이나 취약계층과 업종에 미치는 일부 영향, 이 사업주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그러면서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린다는 목표보다는 이 경제 여건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시간당 10,000원. 네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당시의 모든 후보들이 내걸었던 공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을 맞추겠다 약속했고 이러려면은 매년 15에서 16%씩 올려야 하는데 2017년 6,470원, 올해 7,530원. 네. 7,530원에서 뭐 동결한다든지 뭐 8,000원을 넘지 못한다면은
아, 10,000원은 2020년까지 이건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것 아닌가. 네, 예. 좀 어렵겠죠. 근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이 전국의 편의점들은 동맹 휴업을 뭐 결의를 하는 등 네. 이 실력 행사까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참. 사실 이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그럼요. 있는데 예, 예, 네, 예. 뭐 신용카드 수수료는 비싸고 뭐 임대비는 치솟고 네. 뭐 당연히 줄일 수 있는 게 인건비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정부는 이게 저 어렵다, 속도 조절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네. 이 편의점주들을 울리는 과도한 네네. 임대료, 또 과도한 카드 수수료, 또 편의점 그 이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프랜차이즈들이니까 이 본사의 과도한 그런 가맹비 네. 이런 것들을 좀 줄여가지고 압박을 해서 줄여가지고 이분들이 좀 숨통 트게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 뭐 그냥 속도 조절합시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네. 온당한 일인지. 예. 왜 그러냐면 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대체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은데 예. 이분들도 뭐 월세가 치솟고 뭐 공부를 하려고 해도 물가가 비싸니까 예. 이분들의 입장도 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부동산으로 거액을 부신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좀 상생을 위한 방안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자영업자 대 예. 이런 아르바이트생 이런 문제로 이 최저임금 논란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네. 네, 좀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을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네. 이러면 안 되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 주황색 네. 가발을 두고 애완견 염색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저 밖에서 용민아 하면 올 것 같아요. 오늘 점심부터 네. 사료 먹겠습니다. 아,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래요. 다음 소식은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친서를 네, 그것도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또 트위터로. 네. 아이고 참. 네, 이 친서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얼마 전에 북한에 갔을 때 평양에 방문했을 때 이 김영철 부위원장으로부터 네, 전달받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상끼리 주고받은 친서를 뭐 어느 한쪽이 공개하는 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봅니다. 예. 네, 북한이랑 조율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 예. 뭐 그것도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한 거는 정말 특이해 보이는 상황이죠.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는 이래요. 아주 멋진 편지, 큰 진전, 그레이트 프로그레스. 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칭찬하는 맥락이긴 하지만은 네. 북한이 원치 않는 친서 공개였다면은 이 또 다른 또 변수가 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 뭐 북한이 뭐 이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는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네. 근데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친서를 올렸으니까 그 내용을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미합 중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각하라고 부르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네. 뭐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그 각하와의 뜻깊은 첫 상봉과 우리가 함께 서명한 공동 성명은 참으로 의의 깊은 여정의 시작으로 되었습니다. 뭐 나는 두 나라의 관계 개선과 공동 성명에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기울이고 있는 대통령 각하의 열정적이며 남다른 모습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네. 그리고 뭐 조미 사이에 뭐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대통령 각하의 확고한 의지와 진지한 노력, 독특한 방식은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이 조미 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 주리라 확신한다. 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하여간 뭐 북한이 공개해서 불편해할 그런 내용은 없네요. 네, 뭐 그런 내용은 없고 아마 이 미국 그 정가라든지 아니면 네. 언론계에서 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관계에 대해서 계속 회의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우린 잘 되고 있다. 뭐 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목적에서 트위터를 올린 것 같다라는 분석입니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북미 관계의 판이 네. 여전히 신뢰의 토대 위에 있다. 이런 네네.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한테 뭘 문서 보낼 때는 허락 없이 네. 막 공개될 것을 상정해 두고 보내야 할 것 네. 같아요. 본 문건의 트위터 계좌를 금지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예, 네. 만약에 공개되길 바라지 않는다면.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정우님,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전거 국토 종주 중입니다. 지금 대구인데요. 낙동강변에 계시는 모양입니다. 아, 네네. 땀이 뚝뚝 대박입니다. 와, 이 예. 더운 날 자전거로 네. 네, 대단하시네요. 작심하고 올라오시는 모양입니다. 무사히 건강히 올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순주님, 경기도 평택입니다. 너무 더워요. 청소일하는데 속옷이 다 젖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고생 많으십니다. 네. 그래도 김용민의 정치쇼 쭉 듣죠.
시원한 정치쇼. 네. 마음의 피서라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497번 쓰시는 분 열렬 청취자입니다. 이런 날은 열렬 청취자라고 하면은 더 네. 덥습니다. 냉랭한 청취자입니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속 시원한 방송 넘버원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청취자들이 글 올릴 때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겠네요. 이렇게 올릴 때마다 건건이 특집을 잡으니까. 진짜가 특집을 잡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한편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간 미군 유해 송환 협상에 북한이 불참했습니다. 예. 이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유해 송환 협상에 미국이 바람을 맞았다 바람 이런 맞았다. 표현을 썼는데요. 예. 이 바람 맞은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미국 측이 어제 하루 종일 회담장에서 기다렸는데 뭐 북한이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점에서 뭐 이런 바람 맞았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예. 네, 뭐 이대로라면 북한이 뭐 일방적으로 회담판을 깬 셈이라 그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울 상황일 텐데 하지만 미 국무부는 오늘 새벽에 북한이 15일 날 만나자고 역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예. 다만 북한이 장성급 회담으로 격을 높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뭐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는 좀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자, 문자가 하나 왔는데 네. 학생이다 보니까 최저 시급은 몸으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피부에 와닿는 문제인데 사실 학생들 최저 시급으로 밥 먹기조차 빡빡합니다. 네. 적어도 점심에 편의점만 가는 현실은 없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하셨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네, 진짜 예전에 편의점 도시락도 한 3,000원, 4,000원대였는데 예. 요새는 5,000원, 6,000원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사 먹기가 힘들죠. 아이고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고민, 알바는 알바대로 또 고민. 네. 이 고민의 접점, 해법에 접점은 없는지 참 그 답을 찾아야 할 역할이 정부와 공공에게 또 정치권에게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자가 와서 또 앞선 이슈였지만은 네. 잠깐 또 다뤘고요. 다음 소식은요. 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어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감리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라고 네. 판단했습니다. 예.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2년부터 미국 합작회사인 바이오젠에 부여한 주식 매수 청구권, 그러니까 이거를 콜옵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콜옵션 내용이 규정 위반이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예. 이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는지 여부는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 예. 이 굳이 안 받겠다는 콜옵션을 부여해서 주식을 넘겨줬고 그래서 바이오 에피스라는 자회사를 관계회사로 바꿔놔서 예. 이 덕분에 이 계산법에 따라서 한 방에 이 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확 올라가 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로직스의 주식을 갖고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가 확 올라버렸고 네. 또 삼성과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목소리가 확 높아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이제 증선이는 이 과정의 핵심, 그러니까 승계 과정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에피스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라고 판단을 한 거고 예. 이 삼성 승계 과정과는 좀 다소 떨어져 보이는 이 애초에 왜 이런 콜옵션을 부여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여기까지 온 것도 이 금감원이 밀어붙여서 가능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증선이 판단으로 인해서 좀 금감원이 좀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 에피스 지배력이 부당하게 변경됐는지 입증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모든 논란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판단은 보다 명확하고 정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고의로 드러난 회계 부정 이와 관련한 검찰의 판단을 또 주목해 보겠습니다. 7654번 쓰시는 분, 용디 저는 썰렁한 애청자입니다. 이런 거 좋아요. 썰렁해야 합니다. 네, 이 와중에 또 칭찬받기 위해서 문자를 보내주는 냉정한 애청자입니다.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 네. 3576번 쓰시는 분, 포항은 너무나 쨍쨍합니다. 오늘 36도까지 오른다고 하네요. 엄청 덥겠네요. 그래도 파이팅합니다라고 하셨고 서울은 32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오늘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정상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부 3부 여의도 UFC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자, 여의도 각 당을 대표하는 화끈한 분들의 화끈한 토크 배틀. 오늘같이 더운 날에는 화끈한 건 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하지만 듣다 보면은 시원한 부분도 있을 거고. 이열치열. 예, 좋습니다. 이 말씀하신 분은 바로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십니다. 그냥 뭐 막 끼어드십니다. 막 기대해야 돼요, 사실은.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향 시정을 이끄셨던
최성 전 고양시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네. 예. 여기 다 전직 국회의원님들이니까 17대 국회의원 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으로 아 그렇죠. 소개하는 게 예 알겠습니다. 같은 최성 전 의원으로 오늘 모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수희 바른미래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최성 전 대선 네, 후보님. 예. 어떻게 더 젊어지셨어요, 두 분은. 아, 그래요. 네, 10년 전보다. 눈이 높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우리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박원석입니다. 예. 제가 그 고양시에 살아요. 그러세요? 우리 저 최성 전 시장님이 예. 제가 사는 단지 근처에 사십니다.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이렇게 방송에서 보니까 예. 별로 안 좋네요. 고양시에서 계속 뵀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네 분 모시고 현안에 대해서 뜨겁게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웅사님, 아 세상에 이분은 지금 소개되는 문자가 무엇인지 그 정확한 맥락을 짚고 계세요. 네. 차명진 전 의원님 종편에서 그림 너무 잘 그리시는 거 봤어요. 최성 전 시장님 나오셨네요. 시드니에서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이러면 채택이 돼요. 근데 이제 비난하고 용서를 내면 이게 저 채택될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시드니는 지금 겨울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우, 시원할 것 아 그렇죠.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예. 그런 노래도 있었고요. 자 서민희님, 네 여의도 UFC는 꼭 아침 드라마 보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막장 막장 드라마? 아 근데 이제 계속 보게 되고 중독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아이 그래요. 자 오늘 또 네 분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뼈 있는 시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연일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자, 네 분은 이 문건의 성격 또 누가 만들었다고 보시는지 우선 최성 전 의원님부터. 네. 예, 저는 뭐 한동안은 고양시장 했지만 예. 과거에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교안보 쪽에 그러셨죠. 있었고요. 예. 또 국회 17대 국회 우리 두 분 차명진 의원님, 진수 의원님 할 때는 외교통상에 예. 4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 예. 그 정도까지는 간사도 아니셨고.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특활비는 못 받으셨겠네.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안보 문건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예. 이번 이 문건을 이제 저도 뭐 시장할 때는 못 봤지만 이번에 이제 이 출연을 위해서 열심히 봤는데 예. 사실은 놀라운 문건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작성 자체가 기무사에서 작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또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기관들이 네. 뭐 정말 모든 국가 권력기관을 망라하고 제가 오랫동안 외교안보 쪽에 있을 때 이것을 기무사만의 독자적으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한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네. 이 정도 문건은 적어도 이 청와대 내에 있는 NSC 또는 청와대 내에 있는 상층부로부터 최소한의 사전적인 협의 없이 이 문건을 작성했다가는 예. 그럼 그날부로 기무사령관은 뭐 정말 아주 뭐 위법 내지는 헌정문란으로 문제 제기될 만큼 네. 이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시기 자체가 지금 최근에 이제 이철희 의원에 의해서 공개된 문건은 예. 이 금년 3월에 작성된 이제 보고된 문건이고 또 작년에 이제 이 촛불 국면인데 초기부터 이 기무사에서 이와 관련된 문건들을 꾸준히 작성했다는 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현 국방부 장관이 보고했느냐 마느냐 하는 걸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면 이거는 정말 일부에서는 뭐 내란 예비 음모죄로 예. 이제 고소까지도 군 인권센터에 셌습니다마는 실제로 헌정문란 중대한 범죄 행위에 준하기 때문에 예. 엄정한 예. 뭐 검찰 내지는 국회 차원의 청문회 이런 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최성 전 의원님은 아주 뭐 노트 필기에다 뭐 형광색펜을 이용하시고 와우. 그 대가들은 그냥 뭐 아니, 종이 그거 만들고 나오셨네요. 제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아니에요. 나도. 열공 모드. 원래- 입 만들고 와가지고 아니 원래 제가 또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또 알겠습니다. 촉자라 예. 뭐 열심히 아이고, 공부해. 말씀하십니다. 저는 갑자기 예. 되게 전교 1등하는 모범생하고 아니에요. 같은 시험을 치르고 있는 아니요, 이제 일진 그동안 언니. 제가 시장만 하다 보니까 예. 국정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파악할 기회가 많지 않아가지고 여기 나올 기회가 돼서 좀 예. 자료를 열심히 봤습니다. 하여튼 네, 예, 네.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예. 100한 20개 되는 시군 중에서 예.
로고가 제일 긴 시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입니까? 고향. 로고가 왜 뭐였어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향. 어떻게 15자. 어떻게 그것까지 아세요? 예,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경기도 제가 일산에 10년 살았습니다. 그러셨구나. 아니 우리 차명진 의원님을 두고 한번 이제 문자를 보내셨는데 차명진 의원님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셔야 한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래야 UFC에서 하차하시지. 이거 뭐 아유 소중한 패널이신데 우리 안 돼요, 안 차명진 돼요, 안 의원님. 돼요. 예. 제가 보니까 심각한 음모인데 이거. 제가 보니까 이제 호불호가 참 명확합니다. 아니 근데 예, 이분은 예. 이분은 비대위원장에 초점이 있고요. 예. 기회 하차는 예. 이렇게 개그성으로 이렇게 한 농담을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내가 볼 때는 지금 또 다른 보수 논객 예. UFC에 참여하고 싶은 그래요. 그 사람 아닌가 나는 그 생각이 댓글 듭니다. 공작. 네. 근데 아마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리면 아마 여기 한 두 번 못 버틸걸요.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 저니까 버틴데. 예. 지금 제가 알겠습니다. 이 고양시 왜 로고가 기냐 얘기한 거는 네. 최성 전 의원님 전 시장님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길어요. 근데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 얼마 전에 그 유재석 씨가 예. 지방선거 때 자기 선거한 거 그 인증샷 찍으면서 파란 모자 썼다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국당의 민경욱 의원이 너 북으로 가라 그랬거든. 나는 지금 이런 사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소뚜껑 보고 잘하라고 그런다. 지금 우리가 내용을 보면 볼수록 있죠. 이거는 컨틴전시 플랜이에요. 네. 어떻게 그 촛불과 또는 태극기가 정말로 과격해져서 네. 경찰서 무기고를 탈취하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하고 이 작성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무슨 모년 모월 모실 예. 누가 누구에게 지지해서 언제 모여서 어디를 먼저 점거하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과거에 그 12.12 때나 5.16 때 있었던 그런 이 소위 말하면 내부 쿠데타 음모 그 문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일정하게 밑그림이죠. 그 밑그림. 법률 검토 내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 실제 그 담당 소관 이런 것들을 말한 거고 예. 제 얘기가 이게 일정하게 컨틴전시 플랜이고 그거를 쿠데타 번역해 음모가 주세요. 컨틴전시 예. 플랜. 위기 상황 비상계획 문건. 위기 예. 상황에 대해 대응하는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북이 우리나라를 침범할 이유는 없지만 작게 5019를 만들듯이 비상 상황에 대한 대책인데 이게 무슨 쿠데타 음모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부 우리 UFC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에서 마치 이것이 쿠데타 음모인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건 쿠데타 음모가 아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더 확증하는 게 뭐냐. 오늘 아침에 언론에 나오잖아요. 이거 3월 달에 보고받았는데 4월 달에 그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 청와대도 내가 보니까 일정하게 문건 자체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아무 얘기 없다가 왜 4개월 후에 얘기하느냐. 그동안 가만히 둔 거 보면 청와대도 이건 문제 아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거 김무사가 좀 이거 보고하기가 부적절하지 않냐. 라는 정도의 문제 제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거 아니라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차 의원님. 기라고 하느냐 이게요. 네. 차 의원님, 제가 이제 먼저 제기했는데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네. 토론을 최성전 하면 의원님. 네. 예. 저한테만 길다고 하시더니 차 의원님도 못 잡겠게 아니 흥분하셨는데. 저는 얘기 3대 1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까 외교안보 쪽에 있다 보면 이 중대한 1,000만이 넘는 촛불 시위를 하는데요. 만약에 기무사에서 이런 컨틴전시 플랜 혹은 비상계획 회의를 하게 되면 제가 외교안보 쪽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주무기관에서 실무자가 여기에 대한 안을 올리면 위에서 야 이거 위험하다 하지 마라 해서 폐기되거나 꼭 굳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그걸 관계기관에 실무대책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라가서 논의가 어느 정도 돼서 한 부만 남겼다고 하는데 그 어느 정도 어떻든 위험하든 대단히 예민한 사안이 나오면 이걸 또 NSC라든가 논의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관계기관에서 대책을 할 건가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말만 비문이 안 됐다고 하지 기무사에서 이것을 왜 하며 이것은 작성 주체가 기무사가 부적절하고 이것을 논의한 협의기관이 불분명하고 어디로 보고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나 그 내용에는 정말로
비상 상황이 발생했거나 혹은 그 상황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강하게 띠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그 누구도 증거가 잠깐 마지막 뭐였어요? 이야기할게요. 어느 누구도 단정적으로 이것이 친위 쿠데타 자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다만 있어요, 지금. 예. 독립수사단을 꾸려서 예. 그런 의혹이 있으니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이런 친위 쿠데타를 음모하는 기도야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들을 어떻든 기무사에서 하는 건 예. 옳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철저한 예. 조사가 필요한 근데 거죠. 좀 열기를 자꾸 시키는 네네네. 차원에. 자기 외교안보 했다 그러는데 나도 외교안보 외통위에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는 재선 출신이에요. 그럼 난, 네, 잘 알겠습니다. 나는 미안합니다. 전략기획본부장도 하고 대변인도 하고 다 했어요. 예. 그러면. 아, 자, 또 신수희 상대표 빼고 다 했어요. 막간을 의원님. 이용해서 막 깨알 자랑도 막 하시네요. 지금 이제 독립수사단이 구성이 됐으니까 수사단에서 얼마나 이제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지 이제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제 제 추측으로는 이렇습니다. 기무사가 이런 문건을 아예 자발적으로 만들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이게 제 경험으로 가장 마지막 위수령이 72년 10월 유신 선포하면서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 계엄령 선포가 79년인가요? 박정희 맞아요. 대통령 네. 유고 시에. 음. 그랬다면 그 옛날 그 70년대 그 상황에 익숙해온 경험을 했던 그분들의 아이디어나 지시에 의해서 기무사가 이걸 만든 게 아닌가. 그래 보여요. 예, 네. 그런 거여서 저는 이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기무사에게 초점을 맞춘다기보다 기무사로 하여금 이런 문건을 작성하게끔 만든 그 윗선이 존재했느냐, 그 했다면 누구냐 이런 걸 밝히는 거가 저는 선행되어야 할 것 저도, 같고요. 예. 제가 한 말씀만 예, 더 예, 덧붙이면 예, 예. 아까 우리 차명진 의원 하신 말씀 대로라면 아마도 송영무 장관이 이 문건의 내용을 보고 받고도 그냥 몇 달 동안을 그냥 나쁜 말로 이제 뭉갰다고 한다면 송영무 장관도 군 출신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차 의원이 그 관측한 대로 이거 군 차원에서는 일단 유사시에 대비해서 정말 비상계획 차원에서 한번 만들 수도 있었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거를 바깥에 공개 안 하고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한번은 해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아유, 합니다. 진수희 누님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저는 결집이 안 되는 거예요. 딱 박원석 오늘 한쪽 의원님. 편을 들어야지. 저는 아까 이제 차명진 의원님이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뭐 자라보고 놀란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죠. 왜냐하면 우리 현대사에서 이 군에 의한 정치 개입 그리고 군사 반란 그리고 그 군에 의한 그 민간인에 대한 학살 이 굉장히 우리 현대사의 큰 상처라는 거죠. 그리고 기무사라는 게 이제 보안사의 후신 아닙니까? 12.12 쿠데타 주역의 후신이에요. 그리고 이게 과거에 이제 윤석열 이병인 1990년에 보안사 민간인 사찰 문건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때 뭐 국방부 장관부터 싹 날아가고 기무사로 이름을 개편했던 그 조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현대사에서 사고를 쳤던 이제 그런 이 군 내의 기구라는 거죠. 근데 당시에 비상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비상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비상계획을 굳이 수립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 예. 문건 작성 시점이 헌재에서 탄핵을 결정하기 한 일주일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 촛불 집회의 양상이 어땠냐? 단 한 건의 폭력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고 단 한 명의 연행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뭐 질서 유지에 나서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하고 마찰을 빚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설사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무슨 뭐 전방 부대를 빼가지고 후방으로 이동시켜서 탱크와 장갑차의 구체적인 배치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부대 배치 계획을 세울 만큼의 비상 계획을 수립할 상황이었는가? 이건 저는 오바에도 한참 오바한 거고 이걸 단순히 기무사가 그냥 통상적인 의미의 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런 계획을 배치했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 저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문건에 뭐 어떤 내용이 적시되어 있냐면은 군 내의 알력 관계를 보이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뭐냐? 비상계엄 사령관은 육군 대장이 맡는다. 예. 합참의장이 아니고. 예. 합참의장은 육사 출신이 아니었거든요. 삼군사관학교 출신이었고 이거 12.12 쿠데타하고 비슷해요. 예. 그런 계획들을
보면은 그리고 제가 앞서 그 우리 현대사의 상처를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5.18 기억이 아직도 우리에게 생생한데 네. 그리고 이 문건의 제목이 뭡니까? 전시 개엄 및 합수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전시로 본 거예요. 탄핵이 기각돼 가지고 촛불 시위가 계속된다면은 예. 저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군에서 한 거고 그리고 지금 보안사 문건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안사 문서 양식이 아니고 보안사 문서 양식에 있어야 되는 그 워터마크도 기무사 워터마크도 없고 그다음에 그 정확한 뭐 이 그 뭐 결제 란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예. 기무사에서 작성을 해서 국방부 장관한테 일종의 독대 보고를 했던 문서인 거죠. 이게 기밀 문서로 분류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그렇다 그래서 이게 무슨 국방부 전체에 기무사 전체에 회람된 문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 저는 매우 위험한 그런 이 문서를 작성한 거고 이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죠. 이거를 형법이나 군형법상의 그런 중죄로 볼 건지 네. 예? 아니면 어떤 그 이 법률을 적용해서 이 책임을 물을 건지를 저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 정말로 그 시청자들을 착각해하는 그 팩트와 해석에 지금 오류가 있어요. 첫째, 팩트상 오류는 거기 그 배치와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휴전선에 있는 전방부대를 뒤로 빼는 얘기는 없어요. 예. 담당 관련해서. 그다음에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다고 그러는데 나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나도 처음에 살이 떨려가지고 몇 번 봤어. 근데 탱크하고 장갑차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설명 좀 자꾸 제가 그런 드릴게요. 말을 자꾸 왜 그 없습니까? 호도를 하는데 물론 기갑부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다음에 거기에 그 전시 계엄이라고 한 이유는 그 밑에 내용이 나와요. 당시에 그 북이 계속 그 핵실험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가정하냐면 북의 어떤 그 도발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 근데 왜 그러니까 광화문에 병력 배치를 해요? 예? 북의 도발 위험에 대비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엄을 하면은. 네, 제가 좀 네. 설명드릴까요? 그래서 네. 아니 그러면 그 계엄을 하면 그러면 저 휴전선으로 달려갑니까? 아니, 그거하고는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건 그 내부의 어떤 그 상당히 치안 질서가 어려워져서 소위 말하면 경찰 무기고가 탈취되고 이런 경우에 여기에 어떤 그 북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도발 위험이 상존할 때 이런 것을 발동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그 자신의 어떤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팩트와 해석을 알겠습니다. 근데 하면 안 지금 돼요. 저는 박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요. 이 전시겸의 합수 업무 수행 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철 의원이 공개한 걸 여기 보면 계엄 임무 수행군 편성 안에 기계화 사단 등등 언급이 다 돼 있고요. 탱크 표현은 없지만 다 없어요, 그래. 왜 그런 탱크 표현을 아니 해요? 기계화 사단들이 그 동원되게 사람이 되면 맨몸으로 가는지 총만 들고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기계화 또 사단에서 청와대 어떻게 맨몸으로 헌법재판소 광화문 일대 여의도 등등 공수 여단 또 특전사에서 대단히 구체적인 안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 보고서 문건 맨 뒤에는 철저한 보안 대책 강구하에 임무 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다 하는 거지. 그건 모든 군대 보고서에 다 그렇게 나와 아니죠. 있어요. 또 나도 왜 그럼 철- 보고서 그렇게 네. 써요. 우선- 보안대책 네. 하에 그러니까 임무수에 전반- 마음대로 비하겠음. 전반적으로 군대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국가 안보 문건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가져야 된다는 건 필요하나 이 내용은 아까 진수 의원님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있었던 정말 밀실 공작 정치에 익숙한 사람들이 기무사를 통해서 꾸준히 이 내용 말고도 세월호에 대해서 그 외에 꾸준히 상시적인 보고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밤의 대통령이 최순실이었다면 기무사는 밤의 청와대였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되게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2017년 3월로 돼 있잖아요. 예. 탄핵 판결 있기 직전. 네.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4, 5개월 먼저 추미애 대표가 네. 11월인가 언제 이 비슷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추미애 대표는 아마 군 쪽에서 약간 제보를 받아서 그거를 이야기를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11월 19일이네요. 제가 가져온 하신 것 자료에 같은데 따르면. 그렇다면 그때부터 이거에 대한 계속 뭔가 준비 내지는 이런 거를 하다가 탄핵 판결 있기 직전에는 아마도 청와대 주변에는 이 탄핵은 기각될 거다라고 하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그렇죠. 뭔가가 있어서 그렇죠.
이런 문건을 결국은 구체적으로 준비된 거죠. 작성하라고 지시가 그쪽에서 나간 게 중요한 아닌가. 포인트예요, 그게. 당일날까지도 기각될 거라고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뭐 그런 소문이나 우려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추미애 그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이철희 의원이 당시에 위수령 폐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이전부터 계속 예, 그거는 계속 했던 그거예요. 거고 예. 지금 한민구 전 장관이 얘기하는 건 그에 대한 답변이 이 문건이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 시대착오적이냐 아니냐 이거 검토해가지고 답변을 하면 되는데 병력 이동 계획을 거기에 왜 세웁니까? 진수희 의원님이 중요한 그러니까 거 짚은 것 중에 네. 하나가요. 아까 말했던 이번에 2016년 11월에 이미 태블릿 PC가 발견되고 촛불 집회가 됐던 한 5차례 있은 그 후에. 시기에 2016년 11월부터 개헌 검토 문건이 기무사에서 진행됐다는 게 어제 또 다른 문건들이 많이 공개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조사한 이후에 차명진 의원님이 우려한 것처럼 이것을 무슨 뭐 쿠데타를 기획했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청와대의 보고 시점 그리고 그 보고 내용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나눠서 얘기하기가 어렵고 회색지대 같은 부분이 있다. 근데 그런 브리핑 자체가 굉장히 회색이에요. 그렇게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 안 되고 그 수많은 질문들이 거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제가 추정컨대 보고를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기무사에서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하면서 동시에 민정수석 라인으로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고 송영무 장관도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도 이런 판단이 거기엔 개입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차피 기무사 개혁이 논의되고 있었고 TF가 구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와 한꺼번에 이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기무사 개혁 논의 속으로 이걸 예. 가져가자 이런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몇 말씀 못 들은 것 같은데 벌써 2부가 끝났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계속 여의도 UFC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은 최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그리고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 진수희 바른미래당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이렇게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정수진님, 와우 전 고양시장님이시다. 반갑습니다. 저도 일산 주민입니다라고 해주셨고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고양시 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허은선님, 차명진 의원님 지역구 부천 소사에서 듣고 있습니다. 차 의원님 안 뽑았는데 정치쇼 듣고 좋아졌어요. 네, 저도 라고 이거 출연하면서 예. 저한테 반대했던 분들이 예. 쫙쫙 저한테 오시는 게 느껴져요. 예. 쫙쫙.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뽑으시겠네요. 예, 네. 5026번님, 진수희 의원님 삼행시 해볼게요. 진수희 의원님, 수환이 이쁘시고. 수수하니. 수수환이 이쁘시고. 바른미래당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모습이 희생하는 거 없는데 안타깝습니다. 희생하시죠. 아니 이쁜 거 맞는데 수수하지는 않는데. 서울시당 위원장을 던지셨는데. 거꾸로지, 예, 예. 자, 조혜경님, 박원석 의원님 말씀 논리 정연하고 반박의 여지가 없는 100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차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맨날 반박해요, 근데. 반박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아니 이제 누가 옳으냐보다는 서로 다른 거죠. 그래요. 자, 7819번 쓰시는 분, 모임 때문에 판교 나들이 가는데 9004번 기사님께서 김용민의 정치쇼 틀어주고 계시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기사님이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네, 훌륭하신 여러분들 잘 모르셨을 저는 텐데. 오늘 지금 사실 8년 고양시장 하고요. 네. 첫 데뷔 자리가 지금 여기 오거든요. 그래서 좀 예. 응원 댓글이 많이 와야 되는데 잘 안 오고 우리 아, 예, 많이 오고 있어요. 네,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셋은 우리 최성 전 의원님 몰아주기. 도우미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되게 또 균등하게 한 분 한 분 로고가 긴 어. 예, 시장님. 예. 로고가 긴 고양시장님. 그만큼 자랑할 게 많으니까 로고가 길었겠죠. 자, 이번에는 여의도 각 당 상황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말이죠. 자유한국당이 어제 의원총회 열었는데 고성으로 끝이 났습니다. 김성태 권한대행이 심재철 의원의 민망한 과거까지 꺼내들었는데 두 분 사이가 썩 좋지는 않죠. 아니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상황이 예. 서로가 서로 이제 그 칼 위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게 지금 희생을 해야 되는데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리더십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네가 나가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참 아픕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그 지방선거 진 거보다 그 이후 한 달 동안 더 지지율이 깎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자, 일단 지금 혁신 비상대책위원장 후보 5명이 이제
거명이 됐는데 김병준, 김성원, 박찬종, 이용구, 전희경 이 5분 중에서 누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세요, 차 의원님? 아유 저는 있잖아요. 제가 페이북에다가 네, 김병준 씨 되면은 네. 아 탈당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놨는데 지금 진짜 고민하게 생겼어요. 왜? 이분이 제일 유력해요. 그래요? 네. 근데 왜 반대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그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 이분이 사실은 저기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실장. 이 청와대. 정책시장하면서 청와대 정책실장 아시죠? 정책시장하면서 그때 그 스피치라 했던 윤태영 씨가 쓴 자서전에 나오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분을 사실은 초대 이해찬 총리 대신에 초대는 총리 후보로, 아니었죠. 예. 고건 총리 이후. 예. 총리 후보로 생각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그 글의 뉘앙스에 하면 친노들한테 밀려서 떨려져 나갔어요. 아예 그냥 총리 몇 대뿐만 아니라 아예 떨려져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하고 제가 볼 때 송민순 씨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감정이 있지 실제 그 정치적 색조가 저희 한국당하고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되면 내가 어떻게 이분 밑에 있을까. 근데 고민이 됩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도 김병준 교수가 가장 예. 뭐 지금 거의 되시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 분들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 들러리 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김병준 교수는 당시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그래도 이쪽 보수 진영에서 보기에도 좀 상당히 합리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으셨던 분이시라서 네. 저는 이제 차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가 한국당 색깔하고 다르다 그러는데 한국당 색깔하고 좀 다른 분이 오셔서 이 뭔가를 좀 혁신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그나마 또 김병준 교수가 하겠다는 의지를 조금 갖고 계시는 분이어서 예. 사실은 이 비대위원장도 안 하겠다는 분을 그분의 명성에 의존해서 막 끌고 오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예. 그나마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이 오셔서 그래서 제가 얘기해야. 지금 여기서 번복을 하면 예. 사실 이제 좀 그때 예. 제가 좀 비대위원장 했으면 어떨까라는 네. 메시지를 좀 던졌는데 그 페이스북에 아직도 그 글이 있어요? 비대위 가서 댓글 준비해서 달아야 되겠다. 아이 좀 저는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정치인이 좀 그런 것도 있지. 그 비대위 준비해서 그거를 거듭도 보지 않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네. 김병준 그분이 되면은 탈당을 고민하겠다라는 말씀이 실은 차명진 의원님이 본인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좀 해서 아니 그렇게 그래서 했는데 이제 좀, 김병준 위원장이 되시면 예.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우리 차명진 의원을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도로 모셔서 좀 아니 근데 탈당하시지 저는 않도록 차 의원님이 자유한국당이나 이렇게 입장이 많이 다르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물론 이제 경력으로 보면 참여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건 분명하지만 저도 이분을 만나본 적이 있고 예. 또 참여정부 때 이분이 주도했던 정책들 이런 걸 보면 오히려 저는 반대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책임이 크고 어떻게 보면 친기업적이고 성향도 좀 온건하거나 보수적인 성향이고 출신 지역도 보면 이분이 이제 대구 경북 이쪽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크게 뭐 자유한국당의 색깔과 이제 경력 때문이지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보이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일종의 외연 확장이잖아요. 예. 이제 김병준 교수가 얼마나 이제 실권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남마처럼 얽혀 있는 자유한국당의 상황을 헤쳐나갈 정치력을 보일지는 뭐 미지수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외연 확장의 의미라는 측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 아닌가. 제가 좀 다른 제가 네. 그냥 하나만 더. 제가 이분이 거론이 돼가지고 가능성이 높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분이 쓴 칼럼 좀 봤어요. 네. 걱정돼서 네, 걱정돼서 그 칼럼들을 보면은 그렇게 아주 그냥 좌편향은 또 아니다라는 생각도 전혀 들고 아니에요. 또 이렇게 보면은 친박 친에서 또 다 양쪽에서 다 거부감이 또 없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좀 제가 좀 한 말씀 약간 좀 드릴게요. 입장을 예. 수그립니다. 자, 추성 전 의원님. 저는 세 분 의견하고 좀 다른 소수 견해를 좀 이야기 드릴게요. 예. 어제 의총이 비대위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는데 그게 잘 됐으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세 분의 이야기대로 김병준 교수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난장판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게 어떤 막말 고성 난장판 의총이 됐고 거기다가 무슨 누드 사진 사건까지 심재철 의원을 끄집어대고 또 특수활동비
국회의장 때 했는데 밥 한 번 먹은 적 있느냐 이런 건 거의 이 인신공격. 비대위가 당을 살리기 위한 비대위가 아니라 정말 자유한국당의 화장실에 있는 비대위를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처럼 이건 정말 한심의 극치를 달린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17일 날 전국위에서 투표까지 가게 된다는 거야. 단일화가 안 되면. 네. 자, 김병준 교수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마는 어떻든 노무현 정부하에서 핵심적이었죠. 인수위원이셨고 예. 그다음에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인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철학이나 또는 비전이나 가치나 목표가 너무 다릅니다. 뭐 사적 감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김병준 교수가 지금까지는 유력해 보였으나 이렇게 했을 때는 김병준 교수가 돼도 일회용 반창고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박찬종 전 이 의원께서 인터뷰한 걸 보니까 대단한 의지를 보인 거예요. 이 지금 뭐라 했냐면 폭망한 한국당이 내 개혁안을 안 받으면 완망한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만약에 자기에게 전권을 주게 되면은 진짜 보수를 만들겠다. 예. 그러면서 상황식 공천 등등을 이야기한 걸로 봐서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그룹이 만들려고 했던 이 프로젝트가 깨지면서 오히려 전국이 투표로 가거나 이런 흐름으로 가면 차라리 박찬종 변호사가 좀 경륜이 있으니까 낫지 않느냐는 면에서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부계자지만 최성 의원이 잘 몰라 저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김병준 의원을 좀 찬성을 해야 돼. 거꾸로. 왜냐하면 박찬종 변호사. 어른께서 오늘 쭉 얘기하신 걸 들으면서 저분이 당 사정을 너무 모르는구나. 정확히 너무 오랫동안 짚었던데요, 했구나. 뭐. 이분 얘기대로 있잖아요. 사양식 공천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저기 지방에 네. 영남에 있는 그 의원들은 교체가 안 다음에 되죠. 자동방으로 다 되죠. 공천돼요. 왜?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지역의 영주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또 그냥 또 공천해라고요. 그 사람들이 현재 우리 한국당을 이 지경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내 민주주의 다 없애고 아니, 그런 지역- 누구를 그냥 신격화해가지고 저렇게 만들고 또 무슨 노선도 말이야 이상하게 아주 그냥 막 무조건 반대하는 거로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되게 하라고요. 그거는 그야말로 그거는 비대위가 아니라 화장실 비대위네. 그런 이유의 지역에 토 세력이 장난을 치는 상향식 공천을 의미한 것보다는 박친박계들이 장난을 치면서 공천 학살을 하는 그런 걸 막아야 된다. 제왕적 대표제가 문제다는 거니까. 저도 그 인터뷰를 읽어봤는데요. 예. 듣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원론적으로 그 정당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가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 사실 틀린 말씀은 아니죠. 상향식 공천을 누가 사실은 원론적으로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차명진 의원님 얘기하신 거는 인적 청산 한번 해야 된다. 이 시스템을 확립하더라도 그 그럼 인적 청산 없이 비대위원장이 그 전권을 가져야 되겠네요. 아니 근데 그 의지는 또 없더라고요. 인적 청산의 의지나 이런 강력한 의지는 또 그 인터뷰에서 안 보이시길래 그럼 무슨 수로 그걸 그 푸셔야죠? 굉장히 이제 점잖은 그런 그 원론적인 구상을 말씀을 하셔서 오히려 박찬종 변호사가 되시면은 이러저러하게 휘둘리거나 현실 정치를 너무 오래 떠나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상황을 헤쳐나가기가 좀 어렵겠다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누가 되든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팔로워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리더십을 세우면. 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 아까 우리 최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어제 바로 의총에서 그 난장판이 된 이 심각한 상황에서 거죠. 팔로워십이 생기겠느냐? 누가 김병준 교수가 됐든 뭐 박찬종 변호사가 됐든 비대위원장을 서포트하고 뒷받침하고 그 개혁이 힘을 받아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할 그룹. 이 그룹이 현재 자유한국당 내에 안 보인다는 면에서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제1야당이 빨리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국회도 좀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래도 여전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뭐 제 소속인 바른미래당도 어려운데 한국당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수를 걱정하는 또 정치를 걱정하는 예.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국당이 사실은 권위도 실종됐고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인에 의한 투쟁의 장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김성태 권한대행이 만든 준비위원회가 누구를 데려와도 다른 한쪽에서는 비토를 내게 되는 아까 지금 박원석 의원님 팔로워십이 부족하다라고 그게 걱정인 제가 거예요. 하나 궁금한 게요. 예. 최명진 의원님. 그 김병준 교수가 유력하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홍준표 대표가 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전반적으로 뭐 제가 이렇게 본 느낌으로는 현재 예. 5명 다 예. 홍준표 사람이에요. 네. 아, 뭐 그래요? 원래부터 저 친이었는지 원래부터 친박이었는지와 상관없이 상당히 홍준표 대표하고 가까워졌거나 가까운 사람들 이에요. 이렇게 쭉 그러면 보면은. 친박계 의원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 보면은 지금 한국당이 예. 그 얘기 참 잘 물으셨는데 한국당이 이제 이렇게 개파 싸움이 막 치열해지다 보면요. 예. 막 또 갈라지고 또 어제의 적이 오늘의 적 친구가 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친박이냐 친이냐 이게 구분하는 기가 좀 어렵고 네. 예컨대 이제 여기서 친박이었다가 친홍된 사람도 있고 친이었다가 친홍된 사람도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홍준표 대표 다들- 나갈 때 보면은 그 따라간 사람들 보세요. 예. 그 사람들 보면 참 나는 참 저 사람들은 왜 따라가냐. 그래서 홍준표 대표 욕 먹이는 건데 예. 그 사람들 참 자기 딴에는 뭐 의리 지킨다고 그러나? 예. 그래서 안 이게 나오면 홍준표 대표가 또 서운할 수 있으니까. 아니지 내 생각에 홍준표 대표가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그 당협위원장의 3분의 1을 갈았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행사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나중에 생각해서 나는 갔다고 봐. 그 사람들 그러지 않고서야 무슨 이렇게 왔다 갔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라갔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정의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지금 지지율이 3주째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미 한 자릿수 안으로 자유한국당과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데 뭐 이러다 뒤집는 거 아니냐 언론들은 또 지금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거의 손에 잡혔습니다. 손에 잡혔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제 의총을 잘해가지고 예. 비대위를 힘있게 세웠으면은 뭐 모르겠는데 다음 주쯤 아마 역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제 냉정하게 보면 지금 이게 이 국면의 반사 이익인 측면이 좀 커요. 아우, 왜냐하면 이제 겸손하시기까지.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렵고 알거든, 자기도. 그다음에 바른당이나 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게 좀 임팩트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집권당이 약간은 좀 뭐랄까요 우클릭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현안들에 관해서 과거처럼 선명한 그 입장을 못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갖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차원의 이런 과제가 시급하다 이렇게 봐서 전폭적으로 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 굉장히 지방선거에서 쪼그라들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좀 이제 견제 균형 심리가 한편에서는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게 이제 정의당 지지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빚어낸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 잘하는 거죠. 지금부터 정의당이 좀 조직도 단단하게 만들고 외연도도 확장하고 또 인물들도 영입하고 뭐 그런 과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정의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는 한국당 지지율하고 연동하기보다는 예.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지방선거 이제 압승하면서 올라갔던 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그게 빠진 이제 만큼 빠진 만큼 늘어났어요. 정의당으로 그 간것 부분은 같고요. 정의당의 높은 지지율의 기여는 예. 고양시가 지대합니다. 심상정 대표가 고양시 출신이죠. 박 의원님 고양시 사시죠. 그다음에 지난 지방선거 때 20% 가까이 그렇지 나왔어요. 않는 게 아까 민주당만이 하는 게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선거를 하는데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떨어져 버리고 민주당이 두 군데 된 것도 있고 정의당이 또 된 것들이 있어서 비단가 지금 결국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어제 이제 의총에서 나타난 것처럼 좀 죄송하냐면 보수 진영의 괴멸적 상황이라고 봐요. 예. 그 속에서 정의당이 어떻든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면서도 나름 여러 가지 사회 정의적인 이슈라든가 또 민생 문제에 언급했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뭐 정의당처럼 시원하게 주장하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어떻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도 보수까지 아우러야 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어느 정도의 우클릭을 정의당이 가져가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보수 진영의 괴멸적 상황에서 중도 개혁적 성향들이 많이 정의당으로 옮겨간 측면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근데 봅니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나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다른 트랙으로 가면 네. 내가 뭐 야 너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래 그로 가라 그러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래요. 우리 그 한국당의 지지율이 정의당보다 적었을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까 그 문건 나온 2017년 3월 달에 네. 한국당 지지율이 6.9%고 네. 응? 정의당 지지율이 8.6%였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거 때 아닌 지지율은 아까 진수희 의원님 얘기했듯이 네. 그거 별로 의미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당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절대로 정의당에는 안 간다. 그래서 제 얘기는 한국당이 열심히 잘해야 되겠지. 그러나 한국당이 못해서 정의당이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럼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 열심히 해봐라. 아니, 이게 직접적인 상관성은 없어요. 워낙에 이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예, 이제 예. 지금 우리 최성 전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정치 지형 자체가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은 이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거의 수구거나 부패거나 망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오히려 이제 좀 이 내용이 있는 보수가 현재 집권당이 되고 그리고 한편에서 이제 이 진보적인 그런 견인의 역할을 네. 정책이나 민생이나 이런 거를 정의당이 해야 된다. 네. 이런 심리들이 저는 정치 지형을 좀 바꾸고 있다. 예, 잠깐만. 예. 별로가 몇 프로를 별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별로라는 게 뭐예요? 별로 없다며. 한국당을 저기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며. 점점 줄고 있죠. 지금 한 그러니까 아니, 10% 조금 아니, 남게 남았는데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선거 때 우리가요. 최소 이번에 지방선거 때 33.5% 얻었어요. 그거는 저는 제도 아프지만 덕시고요. 그러니까 제도 내가- 덕시고 아니 우리가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선거 제도를 여기서 내가 얘기한 거는 지금 조금만 비례대표 얘기하는 바꿔주면 거예요. 보세요. 정확히 달라질 비례대표. 거다. 아니 저는 아픈 얘기지만 지금 보수 유권자라고 그 알려진 분들이 저기 한국당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해요. 지방선거에서도 샤이 보수 얘기하는데 그건 저는 미래당 입장이고. 샤이 보수는 없었고 앵그리 보수만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100여 명이 되는 그 의원들이 소속한 정당이라 뭐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저는 보수 유권자를 대변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한국당. 예, 예. 보수 그러니까 유권자들도 자기네들이 이렇게 보수 당으로 생각을 안 한다니까 아니, 마음대로 한국당은요. 해석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유권자가 누구에게 얼마의 표를 줬냐 이거예요. 이번에 한국당이 33.5% 비례대표요 비례대표 얻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시죠. 예. 자, 지금 또 되게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는 꼭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최저임금 인상률 이걸 놓고 지금 산업 현장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어제 그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우리 각 당의 입장을 좀 들으면서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 의원님. 네. 제가 민주당을 대표하는 입장이 아니어서 네. 그러나 뭐 전체적인 청와대하고 예, 또 뭐 민주당 입장을 보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예. 지난 민주당 경선 때도 같이 뭐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그렇죠. 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데 네. 또 그런 부분을 누누이 피력해 와서 네. 한때 김동연 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한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할 때도 네. 청와대 경제팀이 좀 상당히 제동을 거기에 대한 걸었어요. 제동을 걸었는데 예.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참여한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여건 또 취약 계층 또 자영업 이런 부분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좀 재검토해야 된다. 예. 속도 조절을 이야기를 했고 또 홍종학 장관도 그런 입장을 보여서 아마도 이 속도 조절론이 상당히 반영이 돼서 일정하게 조정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기류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공약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뭐 2020년까지? 아니 뭐 공약이라는 것이 네. 기본적으로 지금 앞으로 또 몇 년 더 남았고 네. 지금 속도 조절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악화되지만 또 노사정 간의 여러 가지 임금 협의를 거쳐야 되고 예. 그런 면에서는 지금 워낙 열악하고 또 반발이 심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최저임금의 속도를 조절하는 차원이니까 아직까지 공약을 폐기하거나 이런 것은 수정 보완인 거고요. 예. 정부가 지금 최저임금 제도의 긴급한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걸 어디다가 지금 책임을 돌리려면 집세, 그다음에 하청 단가, 그다음에 근로장려세 뭐 이런 대로 지금 책임을 돌리는데 이렇게 계속 하면은요 우리 한국당한테는 도움이 되겠지. 이 정부가 망가지니까. 그러나 이러다가 진짜 나라 경제가 절단 날 것 같아서 저는 걱정입니다. 저는요 그 최저임금 인상 이거 포함해서 지금 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성 기조에 대해서 근본적인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난 1년 동안에 뭐 좀 잘못된거나 지표나 이런 거는 과거 정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일은 오롯이 이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득 주도 성장 얘기했지만 그 기치가 무색할 정도로
정도로 분배 지표 엄청 악화됐고요. 일자리 대통령 표방했지만 무참할 정도로 최악의 고용 지표. 이런 상황에서 저는 경제정책 방향 기조 전면 재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전적으로 김동연 부총리의 방향성에 다 동의하는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지금처럼 김동연 부총리의 방향에 대해서 청와대 이 경제팀하고 엇박자 나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뻔한데 뭘 고민해요. 저는 세 분하고 의견이 다른데요. 네. 이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사령탑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이나 경제 상황에 최저임금이 미치는 악영향을 얘기하려면 구체적 분석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감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예, 예. 근데 그런 얘기는 없이 그렇게 영향을 줬을 것 같다. 특히 뭐 도매업, 뭐 숙박업 이런 데서는 영향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젊은 그 고용 연령층에서 영향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경제부총리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보고, 그리고 만약 그 이런 김동연 부총리의 기조를 받아들여서 속도 조절에 나선다면은 명백히 대선 공약을 파기하는 거죠. 매년 16%씩 올리지 않으면 2020년까지 월 1만 원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대선 공약 파기라면 대선 공약 파기를 저는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들에게 뭐 양해를 구하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태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지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 전반이 우클릭을 하고 있다는 우려들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은 자본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경제력 규모가 큰 나라예요. 네. 나누지 않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이 상황이 왔다.